잘 계셨죠? 오늘 벌써 16번째 강의가 되네요. 중국 관련된 강의가 4개의 주제로 이루어져 있는데, 첫 번째 주제가 중국 사상사 전개였고, 두 번째는 중국이 공산화되는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인데, 중국이 공산화가 되는데, 공산화됐는데 잘 못 살아요. 못 살아서 할 수 없이 자본주의 요소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자본주의 요소를 받아들이게 되면서 잘 살게 되죠. 그렇지만 갈등이 일어나게 되죠. 이것이 세 번째 테마입니다. 그 세 번째 테마 중에서 오늘 강의할 주제는 덩샤오핑의 사회주의 시장 경제와 그다음에 항쟁이 일어나는데 그 항쟁에 대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마오쩌둥이 1976년 8월 8일 날 죽었어요. 죽고 난 뒤에 후계자 문제가 등장하게 됩니다. 근데 사실 마오쩌둥이 83세에 죽을 때까지 최고의 권력을 내놓지 않습니다. 단지 그냥 후계자가 사실은 제대로 정해지지도 않았어요. 근데 이미 후계자는 옛날부터 계속 후계자가 계속 물망에 올랐었죠. 그 첫 번째 그 후계자가 누군가 하면요, 류사오치입니다. 류사오치인데 이 류사오치가 그 대약진 운동이 실패하면서 류사오치가 드디어 정치 전면에 나서게 됩니다. 정치 전면에 나서게 되고 마오쩌둥은 뒤로 밀리죠. 근데 류사오치의 개혁 정책이 자본주의적인 색채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없애기 위해서 일어난 게 문화대혁명입니다. 문화대혁명에 이어서 류사오치는 실각하게 돼요. 실각하게 되고 그 다음에 아주 치욕적인 조리돌림을 당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감옥에서 병을 얻습니다. 병을 얻고 폐렴을 얻는데 제대로 치료하지도 못하고 비참하게 최후를 맞게 되고요. 또 그 부인은 이제 왕광메이인데 이 왕광메이를 마오쩌둥의 부인 지양칭이 굉장히 질투를 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지양청보다는 잘생겼고 학력도 좋고 그러니까 질투할 수밖에 없지. 질투 때문인지는 몰라도 문화대혁명 기간에 30만 명 앞에서 수모를 당합니다. 그게 수모를 당하고 역시 비참하게 죽어요. 류사오치는 이렇게 해서 끝이 나버리게 됩니다. 두 번째 등장하는 사람이 누군가 하면요, 린벼오입니다. 린벼오, 우리식 발음하면은 인표죠. 인표인데 이 인표가 문화대혁명 때 완전히 제2인자로 올라서게 돼요. 이제 이 사람이 마오쩌둥이고 이 사람이 린벼오거든요. 린벼오가 아마도 이어받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의외로 어떤 한 사건에서 마오쩌둥하고 충돌을 하게 되니까 린벼오가 쿠데타를 계획해요. 그래서 마오쩌둥을 암살하려 하다가 실패합니다. 실패하면서 비행기를 타고 소련으로 망명하다가 몽골에서 추락해서 죽습니다. 그래서 역시 두 번째 후계자도 죽거든요. 그다음 세 번째 후계자가 등장했습니다. 세 번째 후계자는 왕흥원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마오쩌둥의 말을 참 잘 들어요. 이제 충성을 잘 바치는 거죠. 그래서 문제는 이 왕흥원을 후계자로 시키는데 이 왕흥원은 일자무식이요. 지식적인 것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을 맡겨보니까 제대로 일을 처리를 못해요. 처리를 못해서 할 수 없이 황후원은 후계자에서 벗어납니다. 벗어나고 마지막 후계자가 누군가 하면요, 화거펑입니다. 화거펑인데 이 사람은 이제 우리식으로 발음하면은 화국봉이요. 그래서 요 생긴 모양을 보면은 아주 마오쩌둥하고 좀 비슷해요. 그래서 때때로 이제 소문에 의하면은
마오쩌둥의 아들이 아니냐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아들은 아니고 아마 같은 동네에서 같이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화국봉을 죽을 때 이제 유언장은 아니지만은 죽을 때 마지막으로 세 가지 당부하는 게 있어요. 그 당부한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었는가 하면은 화국봉 네가 네한테 일을 시키면은 내가 안심할 수 있다 이런 말을 해요. 이런 글자를 써죠. 그래서 사실은 그 내용은 화국봉이 허거펑이 후계자다라고 한 얘기는 아니죠. 그런데도 이제 그 말이 후계자인 것처럼 들린 거예요, 이게. 그래서 네 번째 후계자가 누군가 하면요, 허거펑이 됩니다. 허거펑이 되는데 문제는 이 당시에 현대사 흐름을 보면요. 마오쩌둥 통치시대가 1949년부터 1976년이었죠. 그게 사회주의 계획경제였어요. 계획경제였는데 이때 마오쩌둥이 83세를 일기로 죽고 그 다음에 허거펑이 뒤를 이어받는데 실제 권한은요. 허거펑한테 권한이 있는 게 아니고 지양칭, 이제 마오쩌둥의 부인이죠, 그죠? 지양칭한테 하고 지양칭을 포함한 4인방한테 모든 권력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허거펑은 후사비가 되어버렸죠. 후사비가 된 상태에서 이 지양층이 쿠데타를 모의해요. 4인방이 모의를 하는데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먼저 이 중국의 이 강의 들어가기 전에 중국의 그 권력 구조를 잠깐만 볼게요. 중국의 권력 구조는 가장 중요한 게 국가도 아닙니다. 국가가 아니고 국회도 아니고 입법부도 아니고 행정부도 아니고 공산당이 최고로 중요해요. 공산당이 어떻게 보면 국가 위에 있어요. 우리 같으면 공산당이라고 하면은 지금 같으면 민주당이나 국민의힘 이게 당이거든요. 이 당이 최고란 거예요. 그리고 중국에는 공산당 하나밖에 없어요. 다른 당이 없습니다. 우리는 많잖아요. 그죠? 그런데 중국만은 공산당 일당 독재입니다. 공산당이 모든 걸 좌지우지해요. 근데 이 공산당의 권력 창출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공산당 당원이 8,800만 명이요. 8,800만 명인데 여기에 우리의 국회와 같은 게 있는데 이게 뭔가 하면 전국인민대표대회예요.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이 인원이 얼마로 되는가 하면 2,200명이요. 정확히 2,200명으로 확정된 거는 아니고 3,000명 이하 이렇게 됐습니다. 현재는 한 2,200명 정도 돼요. 그래서 이 2,200명이 공산당원 8,800만 중에 2,200명이 뽑히는 거예요. 뽑혀가지고 이제 이 사람들이 누구를 뽑는가 하면 중앙위원하고 중앙위원 후보를 뽑습니다. 중앙위원이 205명이고 후보가 171명이요. 그럼 이게 얼마인가 하면요. 376명을 뽑아요. 그리고 이 중앙위원 205명 중에 그 중에 25명을 중앙위원들이 25명을 또 뽑아요. 이걸 뭐라 그런가 하면요. 정치국원이라 그래요. 정치국. 25명인데가 정치국이요. 그 다음에 정치국에서 7명을 또 뽑습니다. 이게 뭔가 하면요. 정치국 상무위원이라고 해요. 정치국 상무위원인데 이 7명이 모든 정치를 분담해서 다 합니다. 다 하는데 원래는 권력이 분산되어 있는데 이걸 좀 지휘해야 되겠죠. 그죠? 지휘하려 그러니까 이 상무위원 7명 중에 한 사람을 뽑아요. 이게 총서기입니다. 총서기. 총서기가 중국의 제 실권자 서열에서 1위입니다. 1위. 자, 그 다음에 이제 공산당 밑에 공산당을 보호하기 위해서 뭐가 있는가 하면요. 군이 있어요. 군인데 군에는 국가중앙군사위 주석이 있어요. 자, 군사위 주석인데 이 주석은 대체로 총서기가 겸직하게 됩니다. 겸직하게 군이죠. 그 다음에 행정부.
행정부가 국무원인데 이 행정부는 공산당 밑에 있어요. 그래서 국무원인데 이 국무원은 국가 주석이죠, 이게. 국무원의 수장은 국가 주석이 돼요. 이 총리라고도 해요. 지금은 총서기가 누군가 하면 시진핑이고요. 국무원의 총리, 국가 주석은 리커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군사위원회 주석, 이 주석은 시진핑 총서기가 겸임을 해요.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요, 정치국의 상무위원 7명이 가장 중요해요. 이 사람들이 모든 정치를 다 분담해서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마오쩌둥의 4인방, 마오쩌둥 사후에 4인방이 있는데 그 4인방 중에 지향층이 누군가 하면요, 마오쩌둥의 부인이에요. 부인인데 이 부인은 서열이 7위입니다. 그 다음에 부주석 왕흥원인데 이 왕흥원의 서열은 두 번째요. 첫 번째 누군가 하면 허거풍, 첫 번째. 그 다음 두 번째가 왕흥원. 그 다음에 세 번째 예친앵, 섭근영이죠. 그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누군가 하면요, 장춘자오 네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야원 위안은 한 14번째인가 그 정도 돼요. 그러니까 마오쩌둥 사후의 4인방의 서열이요, 장칭이 7위, 왕흥원이 2위, 장춘치하고 4위. 그러니까 상임위원 중에 막강한 사람들이 거의 모였죠. 1등은 아니지만, 1위는 아니지만, 그래도 실권은 이 사람들이 다 갖고 있어요. 특히 이 사람들이 뭐를 장악했는가 하면요, 언론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방송국하고 신문사를 완전히 장악해가지고 홍위병난 때 홍위병을 선동을 탁 하는데 그 선동을 하기 위해서는 언론을 장악해야 되거든요. 언론 장악해서 언론에서 선전하면 홍위병이 가서 지정한 사람을 완전히 끌어내리는 거예요. 예외가 없습니다. 유석이도, 유사치도 쫓겨나고 덩샤핑도 쫓겨내려오는 판이니까 예외가 없죠. 이렇게 해서 정권을 완전히 잡고 난 뒤에 당 총서기도 우리가 차지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쿠데타를 모의해요. 그래서 샹하이하고 베이징에서 군대를 모집을 합니다. 정규군은 군 원로들이 잡고 있으니까 안 되죠. 수상을 못 하죠. 그러니까 민병대 이런 걸 활용해서 쿠데타를 일으키려고 그래요. 이걸 누가 하는가 하면은 석번영, 당시에 연친행이 압니다. 연친행이 알아가지고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이제 여기는 화학급 풍파가 있고 장친 등 4인방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권력 투쟁을 하는 거예요. 권력 투쟁을 하는데 장친 등 4인방이 이제 쿠데타를 모의를 해요. 이걸 누가 아는가 하면 예젠잉, 우리말 하면 석권영이요. 이 군 원로거든요. 이 사람이 딱 캐치했어요. 캐치해서 화학거풍한테 그냥 두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나니까 빨리 이 4인방을 체포해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화학거풍이 누구를 부르는가 하면요, 왕둥싱이라는 사람을 불러요. 왕둥싱을 부르는데 이게 주황판공칭 주임이요. 주황판공칭 주임이라는 건 뭔가 하면 우리나라로 말하면 청와대 비서실장입니다. 이 사람이 사실은 실권을 장악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을 딱 불러. 이 사람에 의해서 병력 동원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중국에 가면은 중난하이라는 데가 있어요. 이 중난하이가 어디 있는가 하면은 이제 여기에 베이징 북경에 베이징에 여기에 자금성이요. 자금성이고 여기 보면은 호수가 3개가 있습니다. 호수가 3개가 있는데 맨 위에 있는 호수를 북하이. 그다음에 여기 중간에 있는 게 뭔가 하면 중하이. 여기 맨 남쪽에 있는 이 호수가 뭔가 하면 난하입니다. 그래서 여기 2개 호수, 둘레에 중국의 고위층들의 숙소하고 그다음에 사무실이
여기에 다 있어요. 이게 중하이하고 난하이 요 근방에 경치 좋은데 다 있어. 여기는 삼엄하게 경비가 되는 데입니다. 이걸 뭐라는가 하면 중난하이라 그래요. 중난하이. 자, 중난하이인데 이 중난하이에 여기 이제 중난하이 이게 이제 중해고 중하이 난하이거든요. 중하이와 난하이의 요 사이에 민자랑이라는 데가 있어요. 민자랑이 뭔가 하면은 여기에 지향층, 그러니까 마오쩌둥의 부인의 숙소가 어딘가 하면 여기 바로 민자랑이라고 하는 데입니다. 자, 민자랑에 드디어 화국봉이 지향층 체포를 명령해요. 장칭 중난하이를 경비하는 부대가 8341 부대라고 하는 부대가 있어요. 8341. 왜 하필이면 8341이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마도 이런 얘기를 해요. 마오쩌둥이 83세 죽었어요. 83 붙이고. 마오쩌둥이 권력의 정점이 있는 횟수가 41년입니다. 그래서 8341이라고도 하는데, 이 8341은 중난하이를 경비하는 경비 부대죠. 이 경비 부대를 동원해가지고 장칭을 이제 밤 8시 5분에 체포를 딱 해요. 지향층은 그렇게 저항하지 않고 체포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야오위위안하고 장춘차오하고 왕흥원을 체포하는데, 먼저 어디서 체포하는가 하면요, 여기 민자랑이었죠? 여기가 회인당입니다. 회인당인데, 요 회인당은 서태후가 그죠? 청나라 말기에 악질적인 황후. 이 서태후가 머물렀던, 간저였던 데가 회인당인데, 지금 이제 회의실로 사용을 하죠. 회의실로 사용하는데, 왕둥싱이 중앙판공청의 주임, 청와대 비서실장이니까, 야오원 위안 장춘차오 왕원을, 회인당으로 오라라고 얘기를 해요. 밤 8시에 와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7시 55분에 장춘차가 딱 등장해. 장춘차가 딱 등장하니까 그 사무실에 누가 있는가 하면 예전잉, 석권잉하고 그 다음에 화국봉 둘이가 딱 서 있어. 왕두식은 병풍 뒤에 숨어 있고, 딱 들어오니까 장춘차오 당신은 반당분자요. 반사회주의 이 자리다. 그래서 체포한다. 그래서 8341 부대 요원이 딱 체포해. 체포하니까 별 저항 없이 체포당했습니다. 장춘차오는 여기에 소열이 4위였어요. 그 다음에 왕흥원이 들어와요. 이 사람이 한 8시 한 10분쯤인가 들어와요. 8시 5분, 10분. 이제 5분 사이로, 10분 사이로 들어오는데, 왕흥원이 딱 들어오는데, 체포하려고 이제 딱 들어보니까 벌써 분위기가 이상해. 체포한다 딱 하니까, 왕흥원이가 누구한테 달려드는가 하면은, 석권영, 예진행한테 달려들어서 목을 팍 주려고 그래요. 원래 이제 왕흥원은 서열이 2위고, 예진행은 서열이 3위거든. 그러니까, 뭐 그렇게 목 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총을 쏴야 되겠는데, 예전이 총 쏘면 다치잖아요. 그죠? 다치니까 총도 못 쏘고, 일단 목줄을 죽을 파이라. 그래서 그 8341 부대 요원이 딱 가서 뜯어말리고 체포해버립니다. 그래서 왕원이 체포가 됐어요. 그 다음에 야오이 위안은, 여기 그 회인당에 들어오는 차에서 차문 열자 바로 체포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4명 다 체포. 화학구범에 의해 가지고 4명 다 체포해서 재판에 올렸습니다. 1980년에 재판에 올라갔어요. 재판에 올라가가지고 장춘차와 왕원, 야오위안 4사람이 재판에 올라갔는데, 이 재판 올라갔을 때요, 이 장칭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나는 마오쩌둥의 유지를 받들어서 그걸 충실히 실행한 것밖에 없다. 내가 무슨 죄가 도대체 있단 말인가? 라고 강력하게 저항해요. 그런데
요 세 사람은 좀 비굴하게 뭐라 그런가 하면, 우리는 지향층이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다. 시키는, 명령하는 대로 했을 뿐이지 우리한테 도대체 무슨 죄가 있단 말이냐, 좀 비열하게 해요. 그래서 지향층이 이 세 사람들 보고 욕을 되게 합니다. 사나이로 태어나서 그따위밖에 행동 못하느냐, 이렇게 욕을 해요. 그래서 역시 그렇게 한 뒤에 이제 이 지향층은 사형선고인데 이게 나중에 무기로 감형이 돼요. 감형이 되고 한 10년쯤 감옥 살다가 목을 매서 자살합니다. 그 다음에 장춘차오도 사형인데 나중에 무기로 했다가 15년 뒤에 감형. 그 다음에 왕흥원은 20년형, 야오이유안은 20년형. 그다음에 왕흥원은 종신형인데 이 사람도 한 10년인가 15년 살고 다 석방이 돼요. 이렇게 해서 4인방이 다 물러났습니다. 물러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누가 잡는가 하면은 허거펑이 당 주석, 총서기도 되고, 그 다음 군사위 주석도 되고, 국무원 주석도 됐어요. 국가주석이죠. 국무원 총리, 국가주석도 됐어요. 세 개 주석을 차지한 사람은 중국 공산당 역사상 이 사람이 유일해요. 모든 걸 다 차지했습니다. 지금은 마오쩌둥도 다 차지 못했어요. 근데 화거펑은 다 차지했어. 지금은 법적으로 차지 못해요. 예를 들면은 당 총서기는 군사위 주석까지는 같이 합니다. 그런데 국무원 총리, 국가주석이죠. 국가주석은 지금 현재 법적으로 같이 못하도록 됐어요. 그래서 현재는 당 총서기가 시진핑이고 그 다음에 국가주석, 국무원 총리죠. 국가주석은 리커창으로 되어 있죠. 그죠? 이렇게 되는데 화거펑만 다 차지했어. 차지하고 난 뒤에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요. 마오쩌둥의 결정은 반드시 옹호해야 된다. 또 마오쩌둥의 지시는 반드시 따라야 한다. 이렇게 나와요. 이게 무슨 소린가 하면은 문화대혁명을 옹호하는 듯한 발언이 이게. 발언인데 문제는 모든 언론을 동원해가지고 이 화거펑을 띄워요. 선전해. 대대적으로 선전합니다. 지방 방방곡곡에 화거펑에 대해서 온갖 선전을 다 해. 근데 이때 나이가 50대 중반밖에 안 돼요. 50대 중반이고 현재 당 원로들은요 70대입니다. 70대인데 70대 원로들이 딱 보니까 이 화거펑이라고 하는 사람, 주석은 이 사람은 자기들이 대장정이라든가 그다음 국공투쟁을 할 때 야는 아직도 입당조차도 안 한 어린애예요. 어린애를 막 띄우니까 원로들이 되게 불타고 난 거예요, 이게. 근데 이때 덩샤오핑은요, 화거펑한테 충성서약까지 해요. 왜요? 권력의 실상을 아니까. 잘못했다면 목이 날아가잖아요. 근데 이제 충성서약까지 했지만은 당 원로들이 야, 이거 미친 짓 하지 마라. 그래서 화거펑에서 떠납니다. 떠나고 누구한테로 오는가 하면요, 덩샤오핑한테로 가요. 그래서 공산당의 중추 권력이 어디로 쏠리는가 하면요, 덩샤오핑으로 쏠려요. 그래서 화거펑으로 봐서는 도저히 자기가 당 총서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할 수가 없어가지고 할 수 없이 누구한테 넘겨주는가 하면요, 덩샤오핑한테로 권력을 넘겨줘요. 권력을 넘겨주는데 공산당의 최고의 서열 1위는 공산당 총서기잖아요. 총서기를 받지는 않습니다. 총서기를 받지는 않고 뭘 받는가 하면 중앙군사위 주석을 받아요. 모든 권력은 어디서 나오냐? 총구에서부터 나와요. 군사위 주석을 받아야, 중앙군사위 주석을 해야 힘이 생겨요. 총서기에도 군사 주석을 못하면은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마오쩌둥은 군사위 주석만 받고 당 총서기는 다른 사람만 틀어줘요. 그러면서 이제 덩샤오핑, 드디어 강청등 4인방이 물러나고 덩샤오핑 시대가 됐습니다. 덩샤오핑 시대가 되면은
덩샤오핑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사회주의 계획경제 이거 좀 문제가 좀 있으니까 사회주의 시장 경제로 넘어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사회주의 시장 경제로 가려 그러면은 개혁 개방을 해야 되겠다. 개혁 개방을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도강양회를 얘기해요. 이 도강양회가 뭔가 하는 건데 먼저 덩샤오핑이 통치 시대가 이제 드디어 이제 시작이 되는데 덩샤오핑이 1977년부터 1979년까지 8개국 선진국 8개국을 순방을 해요. 선진국 8개국을 순방하는데 이 당시에 중국의 1인당 GNP가 한 250달러밖에 안 돼요. 정말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나라보다 훨씬 못 살았어요. 그런데 뭐 대만이나 홍콩이나 싱가포르 이런 데 딱 가보니까 정말 잘 살거든. 자본주의 사회에 가보니까 물건이 넘쳐나요. 중국은 물건이 거의 없는데 참 넘쳐나니까 그때 나온 얘기가 뭔가 하면 흥묘백묘론을 얘기를 해요. 이게 무슨 소리가 하면은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지만 잘 잡으면 된다는 거예요. 이걸 다르게 얘기하면은 자본주의든 공산주의든 그게 뭐 중요하냐. 인민들 잘 살기만 하면 그게 최고다. 이렇게 얘기를 딱 해요. 그러면서 또 뭐를 내세우는가 하면요. 도강양회를 내세웁니다. 이 도강양회라 하는 것은 뭔가 하면은 빛을 감춘다는 거예요. 빛을 감춘다. 왜? 내가 너무 잘났는데 이 잘난 걸 보여주지 마라 이거예요. 감춰라. 이게 도광이고 양회라 하는 건 뭔가 하면 요게 금음 해자거든. 좀 어두울 해자예요. 어두울 해자. 금음, 그림자, 어두운 데서, 남이 안 보는 데서 기른다요. 안 보는 데서 실력을 길러라. 실력을 기르고 난 뒤에 중국이 강대국 반열에 들어섰다 하더라도 그 실력을 감추어라 하는 게 도강입니다. 그래서 이 덩샤오핑은 실력을 기른 뒤에 최소한도 지금부터 100년까지는 실력을 감춰라. 이렇게 했던 게 도강양회가 되는 겁니다. 사실 이건 이제 화강동진하고 비슷해요. 화강동진은 빛을 완전히 순화시켜라. 빛을 감추라는 거 비슷해. 순화시켜가지고 세속과 같이 살아라. 이건데 아마 의미가 좀 비슷한 면이 있어요. 화강인데 이제 덩샤오핑은 도강양회를 굉장히 중요시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실력을 기르자. 이런 뜻이었죠. 뭐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중국의 그 지도자들이 등장하면서 이 주장하는 게 조금 바뀌어요. 덩샤오핑은 도강양회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장쩌민이 당 총수기로 되는데, 이 사람은 유소작이라 그래서 이때부터 좀 삶이 좀 나아졌어요. 나아지니까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요. 해야 할 일은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루어야 된다. 숨어서 있는 게 아니고 이제 나서라 이거예요. 그 다음에 후진타오, 그 다음에 이제 주석이 후진타오거든요. 후진타오는 화평 굴리기를 내세워요. 평화롭게 이제 우뚝 서자. 그 다음에 시진핑이 그 다음 등장하죠. 그죠? 시진핑은 대국 굴기. 자, 우리는 중국이 드디어 대국이 됐다. 대국에 대해서 세계에서 우뚝 서자. 그래서 중국몽, 중국인의 꿈을 이루자. 이게 시진핑이 주장하는 거예요. 근데 덩샤오핑은 일단 도강양회를 주장합니다. 어두운 데서 실력을 기르자. 실력을 기르는데 실력을 도대체 어떻게 길러야 되느냐 하는 건데 실력을 기르는 방법은 중국 경제, 중국은 현재 사회주의인데 이 중국의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좀 문제가 있는 공산주의라고 딱 얘기해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는 걸 마르크스의 정치 자본론 가지고 얘기를 할게요. 원래 이 마르크스의 자본론이라고 하는 책은요, 굉장히 내용이 방대해요. 굉장히 방대합니다. 방대한데,
제가 이 자본론에 대한 강의를, 40편 강의를 딱 들었어요. 들었는데, 그 듣고 난 뒤에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중요한 걸 그래프로 그렸어요. 그래프로 그렸는데, 이 그래프의 내용이 뭔가 하면요. 이 마르크스는 헤겔의 변증법으로 역사를 해석을 해요. 어떻게 하는가 하면, 우리가 처음 구석기 석기시대죠. 석기시대인데 구석기에 해당돼. 구석기의 시대는 공동생산을 했다. 공동생산, 구석기 시대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동굴에서요. 동굴에서 살았어요. 동굴에서 살면은, 만약에 여기에 남자 10명이 있고 여자 10명이 살았어요. 그럼 여기는 일부 일처가 아닙니다. 여자 10명은 공동부인, 남자 10명은 공동남편, 공동소유, 이걸 공유제라고 해요. 자, 옛날에는 다 공동소유로 살았어요. 그 다음에 먹는 거, 입는 거 전부 다 공동소유, 개인 소유가 없습니다. 이때가 바로 공동생산 시대였고, 이게 구석기 시대였어요. 구석기 시대가 지나고 난 뒤에 신석기와 청동기 시대가 되면은 사유재산 제도가 발생을 해요. 사유재산 제도가 발생해서 돈이 많은 사람은 주인이 되고 돈이 없는 사람은 노예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에 노예에 의한 생산이 이루어져요. 노예, 이거는 주인이 있고 노예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여기 이제 로마 시대라 그럽시다. 로마 시대는 모든 생산은 노예가 다 했어요. 자, 여기 노예들이 노동을 해가지고 생산을 하면은 주인들은 그냥 누워서 시컷 먹고 더 먹고 싶은데 배가 불러 못 먹어요. 그러면 화장실에 들어가서 꽁터를 넣어가지고 토해. 토하고 난 뒤에 또 들어와서 또 먹어. 그래서 그 당시 로마 귀족들은 먹는 문제, 먹는 걸 배불리 먹고, 그 다음에 구경하는 거, 뭐요? 벤너. 보셨죠? 그죠? 벤너나 검투사 구경하는 거. 이게 주 생활이었어요. 주 생활인데, 문제는 여기에 주인이 있고 노예가 있는데, 주인은 만날 하는 게 먹고 마시고 구경하는 거. 그러니까 점점 타락하고 퇴폐돼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집니다. 그런데 이 노예들은 모든 일을 하다 보니까 정말로 모든 일을 다 잘 처리해. 주인보다 훨씬 뛰어난 게 노예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나중에 주인하고 노예하고 싸움을 하는데 누가 이겨요? 노예가 이기지. 노예가 이기니까 노예에 의한 제도, 이것이 없어지게 됩니다. 없어지게 되면서 사회가 재구성되면서 사회는 다시 봉건 영주가 생기고요. 봉건 영주가 생기고, 그 다음에 농노가 생겨요. 농노인데, 물론 농노라면 노예이기 쉬운데, 실제 이제 노예보다는 낫죠. 왜요? 결혼도 할 수 있고, 자기 사유재산도 좀 있고, 이거 농노가 좀 낫지. 나니까 사회가 좀 발전한 거예요. 어떻게? 정반합 변증법에 의해서 좀 더 사회가 발전한 게 중세의 농노제도가 되는 겁니다. 자, 농노제도가 되는데, 자, 이 농노제도죠. 농노제도가 되는데, 항상 농사꾼이 모든 걸 다 생산해요. 생산해가지고, 그 다음에 기사나 영주나 이런 왕들을 다 먹여 살려야 돼. 먹여 살려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농노들은 빼빠지게 일해도 만날 가난해요. 그래서 이거 못 참겠다 해서 들고 일어나요. 들고 일어나니까 이 봉건 제도가 무너지게 됩니다. 무너지게 되면서 뭘로 넘어가는가 하면요, 자본주의로 넘어가요. 자본주의로 넘어가는데, 이 자본주의는 자본가가 있고 노동자가 있는 거요. 자본가가 있고 노동자가 있는데, 자, 여기에 자본가하고 노동자가 서로 일을 하는, 사실은 자본가는 돈만 되죠. 돈만 되고 일은요, 노동자가 해요. 그래서
가치를 창조, 마르크스에 의하면은 가치를 이제 여기 있네. 예. 여기 예. 자본가가 있고 노동자가 있는데 가치를 창조하는 것은 노동자가 가치를 창조해요. 가치를 창조하면은 자본가가 노동자를 쥐어짜 착취하는 거죠. 쥐어짜 가지고 이익을 자본가가 다 가져가. 이게 그래서 자본주의가 발전하게 되면은 자본가 힘이 굉장히 강해져요. 강해지고 노동자는 약해져서 여기서 서로 갈등이 생겨서 서로 투쟁을 해요. 혁명으로 가요, 이게. 이 공산혁명이거든요. 언제 일어나느냐? 자본가가 제대로 커져가지고 노동자를 착취할 때 혁명이 일어난다요. 그래서 뭘로 바뀌어요? 공산주의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공산주의로 바뀌어지게 되는데 공산주의에서도 마찬가지로 이게 지배계층이 생겨버리네. 그죠? 우리 문화대혁명 하기 전에 그때 문화대혁명 이전에 지배계층이 생겼잖아요. 지배계층이 생기고 비지배계층이 생기니까 비지배계층에서 못 살겠다. 이게 뭐예요? 문화대혁명이지. 그래서 공산당이 됐다 하더라도 계속 혁명이 일어나야 된다. 이게 마르크스의 변증법에 의한 역사를 분석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전부가 뭔가 하면요, 생산관계요. 그러니까 세상을 움직이는 것은 생산관계가 세상을 움직이는 것이다. 그 위에 무슨 이게 사상이라든가 철학이라든가 종교 이것은 이 사람들을 빨아먹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지 생겨난 것이지 실제 헛되다. 실제는 뭐요? 생산관계, 유물론. 오로지 물건 만드는 유물론만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마르크스의 공산주의 이론이에요. 그런데 이 마오쩌둥은 중국이 뭐에서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가 하면요. 이 자본가와 노동자가 서로 투쟁을 해야 되는데 중국은 자본가가 제대로 없다 이거요. 제대로 없기 때문에 투쟁이 안 돼요. 투쟁이 안 되면 제대로 된 사회주의가 안 된다고 본 거예요. 그럼 어떻게? 자본가를 육성할 필요가 있다라고 본 겁니다. 이 육성하는 게 뭔가 하면 바로 뭔가 하면 볼게요. 바로 사회주의 시장 경제요. 사회주의 시장 경제인데 이제 요 위에 거는 지금 말씀드렸던 현재 중국에는 자본주의가 성숙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문제가 많다. 문제가 많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회주의하고 자본주의를 합쳐야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합치는데 사회주의 요소는 뭔가 하면 공유제라고 하는 겁니다. 이 공유제는 뭔가 하면은 우리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석기시대는 동굴 속에서 여자 10사람, 남자 10사람이면은 여자를 서로 공유해. 그러니까 성생활 도 나는 별명을 어떤 여자하고도 잘 수가 있어요. 여자도 어떤 남자하고 같이 잘 수가 있습니다. 왜요? 공유한다, 이게 공유. 그래서 공유가 나오면 그것은 공산주의적인 요소가 돼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공사제도는 일종의 공유제도거든요. 예. 그 다음에 그래서 이 중국은 반드시 공유제를 유지해야 된다. 가장 중요한 공유제는 토지입니다. 토지는 국가 거, 개인 안 줍니다. 국가 거고 이 국가 거를 사람들은 같이 사용한다, 공유한다. 이 공산주의 기본 핵심 요소. 그래서 빌려줘요. 이제 그다음 자본주의적인 요소가 나와야 되는데 이 자본주의적인 요소가 뭔가 하면 생산력 발전이라고 하는 건데 이 생산력 발전이 자본주의 요소예요. 공유만 하다가 그다음 이걸 빌려줘요. 얼마? 아파트 같은 경우는 70년, 공장 50년, 임대 40년 빌려주고 하자가 없으면은 결함이 없으면은 그냥 연장 사유재산화 시켜줘. 이거는 사회주의 요소고 중심은 사회주의 요소. 그 다음에 여기다가
자본주의 요소가 반영이 되는 겁니다. 이게 뭔가 하면요, 이게 사회주의적 시장 경제가 되는 거예요. 사회주의적 시장 경제가 되는데 그 중에 이 사회주의를 뭘로 좀 자본주의적 요소로 바꾸는데 어떻게 바꾸는가 하면은 경제 발전을 해야 되겠는데 그 발전의 요소를 일개 중심인데 이게 이제 뭔가 하면 하나를 중요시하자. 이게 뭔가 하면 자본을 중요시하자. 그래서 이전까지는요, 공산당원에는 자본가가 공산당원으로 못 들어갔어요. 지식인도 공산당원으로 들어가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덩샤오핑에 의해 가지고 사실 이제 장점인부터 확실하게 실행되는데 자본가도 공산당원으로 등장시키자. 네, 지식인도 공산당원으로 하자. 그런데 모든 다른 것들은 공산당이 기본이다. 사회주의가 기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국의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왜 도입되는가를 전번에 중국 사상사의 흐름에서 얘기를 했어요. 중국 사상사의 흐름에서 신유학이 송나라 이후에 명나라, 청나라까지 지배했던 사상은 신유학이었어요. 신유학은 중국의 모든 사상, 유가사상, 도가사상, 불교 사상을 결합해서 만든 게 신유학이었어요. 근데 신유학에 의해서 중국을 통치했더니만 사회가 무지무지하게 혼란 상태에 빠지더라. 100년 동안 어마어마하게 고통을 당했어요. 그래서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나온 사상이 바로 마르크스 레닌 사상이거든요. 이 마르크스 레닌 사상 이외에는 다른 데로 갈 데가 없다. 그러니 우리는 절대로 이 마르크스 레닌 사상을 벗어날 수가 없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덩샤오핑이. 근데 이제 그 미국 같은 데서 개방을 할 때 뭐라고 생각했는가 하면은 중국이 부유하게 되면은 일당 독재를 폐기할 것이다.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무너질 것이다. 이걸 이제 덩샤오핑은 개방할 때 그 냄새를 약간 풍겼어요. 우리가 개방해서 부유하게 되면은 자본주의로 가지 않겠는가라고 냄새를 풍겼지만 실내막은 아닙니다. 실내막은 우리가 아무리 부유해진다 하더라도 공산당 일당 독재만은 반드시 지켜야 될 사상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렇게 봐가지고 나중에 이제 중국의 지도자들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가 얘기가 나와요. 어떻게 나오는가 하면 중국의 발전 계획을 얘기합니다. 발전 계획 얘기하는데 어떻게 얘기하는가 하면 어떻게 얘기하는가 하면 자 2000년까지는 공포사회라 그래가지고 공포사회 조금 경제를 발전시키자. 좀 따뜻하게 먹고 따뜻하게 지내려고 노력을 하자. 그래서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국가 건설을 이루자는 건데 그게 뭔가 하면요. 개혁, 개방, 사회주의 시장 경제였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일개 중심, 양계 핵심점 이걸로 발전을 시키는 거예요. 발전시키고 그다음에 중국 전체를 발전 뭐 시키잖아요. 그죠? 뭐 시키니까 먼저 한 지점을 발전시켜요. 어디요? 심천, 상해, 그다음에 광저우, 이쪽 해안가 한 몇 가지, 텐진까지 이렇게 지점을 발전시킵니다. 해변가, 선. 이걸 연결하면은 선이 돼요. 선이 되고, 그 다음에 지점을 점점점 넓혀요. 넓혀서 큰 면까지 발전시키자. 이것이 엄포사회였어요. 그 다음에 2000년부터 2020년은 뭔가 하면 샤오강, 소강사회입니다. 소강사회인데 이건 이제 어느 정도 먹고 살만해요. 먹고 살만하니까
살만하니까 요거 좀 분배를 하자. 질적 성장이라는 게 뭔가 하면 분배를 하자. 지금까지 수출 중심이었는데 지금 좀 살만하니까 내수 중심으로 돌아가자. 지금 내수 중심으로 돌아갔잖아요. 그 다음에 내륙도 개발하자. 원포사회까지는 해안선 중심으로 개발이 됐어요. 근데 2000년부터 2020년 되면은 내륙도 서안, 충칭 등등도 개발에 들어가요. 이게 샤오강 소강사입니다. 그 다음에 2020년부터 2050년은 완전한 사회국가를 실현하자. 이건 뭐예요? 모순이 사라지고 모든 계층이 풍요로운 사회가 되어서 세계를 리드하는 국가로 되자. 이게 대동사회입니다. 지금 대동사회로 이제 넘어갔는데 사실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는 확실은 알 수 없죠. 그래서 중국 사회는 이렇게 발전을 하자. 이런 모델을 제시한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중국이 이제 경제 개발이 10년에 걸쳐서 상당히 많이 됐어요. 이게 10년 동안 매해 10%에서 15% 경제 성장이 이루어져 나갑니다. 일본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경제 성장했죠. 한국도 빠른 속도로 경제 성장을 이뤘습니다. 대체로 10% 정도. 중국은 더 높아요. 더 높게 경제 성장을 이뤘습니다. 자, 이뤘는데 이게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은 개혁 개방한다는 게 뭔가 하면 공장 세우고, 예? 그다음에 주택 건축 많이 하고 이런 거잖아. 공장 세우고 주택 건축 많이 하고 무역하고 전부 다 이게 뭐와 연관되어 있는가 하면요. 인허가에 연관됐어요. 허가권을 쥐고 있는 데는 어딘가 하면 공산당 관료 조직이요. 공산당 관료 조직인데 이 허가만 내주면 돈방석에 오르거든. 돈방석에 오르니까 그 허가 낼 사람들이 돈을 싸들고 공산당 공무원들한테 돈을 갖다 바치는 거예요. 돈 갖다 바치니까 공무원들이 부정부패가 엄청나게 많이 이루어지고 돈의 대부분이 관료들한테, 공산당원들한테로 넘어가요. 넘어가니까 빈부격차가 막 생겨. 빈부격차가 생기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불만이 엄청나게 많아, 그죠? 불만이 많아서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상황으로까지 갔어요. 거기다가 뭐죠? 뚱이 지배할 때 또는 사인방이 지배할 때에는 사회를 확 눌렀어요. 억압했습니다. 억압했는데 덩샤오핑이 정권을 잡고는 굉장히 많이 풀어줬어요. 완화시켜줬습니다. 완화시켜주니까 이게 사회 기강이 무너져. 사회 기강이 무너지니까 범죄가 엄청나게 많아집니다. 범죄가 엄청나게 많아지니까 드디어 할 수 없다. 이거 그냥 두면 안 되겠다 해서 범죄와의 전쟁에 들어가요. 범죄와의 전쟁인데 굉장히 엄격하게 관리해요. 중국 공산당은요, 한번 했다 그러면 정말 뭔가 보여줘. 약간 경미한 범죄 저질렀죠. 저지르면 바로 체포하고 어지간하면 사형. 근데 체포해서 사형 기간이 얼마 걸리느냐? 7일. 7일 동안에 모든 게 다 끝나. 바로 사형. 그래서 1년에 사형을 많이 시킬 때는 2만 명까지 시켰어요. 우리는 되게 대국 큰 나라 좋아하는데 절대 큰 나라 좋아할 일이 못 됩니다. 큰 나라에서는요, 통치하려면 중국 같은 데는 통치하려고 하면 한번 했다 하면 뭔가 보이죠. 우리 대약진 운동 때 4천만 명 죽었잖아요. 그 다음에 문화대혁명 때 400만 명 죽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게. 죽었다 그러면 100만, 1000만이고, 그 다음에 사형시켰다 하면 몇만 명씩 사형시켜버리는 나라가 중국이요. 예. 근데 문제는 이게 부패된 사회잖아요. 부패된 사회이다 보니까 이게 사형을 당할 죄를 졌는데도 불구하고 돈 많은 사람들,
돈 많은 사람들은 돈을 싸들고 가서 빼내와요. 이거 뭐요? 유전무죄, 어? 유전무죄, 무전유죄. 이게 돈 있으면 죄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갈등이 폭발 지경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은 이제 그 당시 총수기가 눈 감은 후야호방이요. 후야호방인데 이 후야호방은 사실은 덩샤오핑의 신복입니다. 덩샤오핑이 권력 소유를 1위 당 총수기를 시켜줬죠. 이 시켜줬는데 이 사람이 굉장히 민주적인 사람이고 온화한 사람이요. 온화한 사람이고 사람도 잘 써요. 그래서 후진타오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요. 후진타오도 이 사람이 써먹어. 이 사람이 이제 그 사람 발탁했지. 원자바오라는 총리 있어요. 원자바오 이 사람도 총리해. 발탁해. 이 사람도 잘 발탁하고 그다음에 사람들도 잘 다독여. 민주화로 모든 걸 원만하고 온화하게 처리해요. 근데 쩌뚱이 봐서는 야, 저놈이 너무 나간다 싶어. 좀 미워해. 미워하는데 갑자기 후야호방이 1989년 4월 15일에 갑자기 죽어요. 이미 이때 총석이는 아니에요. 총석이는 자오지앙인데 총석이는 아니지만은 갑자기 죽습니다. 죽으니까 이 중국의 그 민주화를 추구했던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면 죽을 놈은 안 죽고 죽어야 되지 말아야 될 분은 죽었다. 이렇게 되면은 공산당 보수 꼴통들은 그냥 안 있을 것이다. 우리를 못 살게 할 것이다. 그러니 인민들이 끼어나라. 그냥 있으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천안문 광장에 100만 명이 운집해서 민주화를 요구를 해요. 요구합니다. 이게 계속 민주화 요구해. 강력하게 요구해. 요구하니까 요구하고 난 뒤에 그 당시에 그 당 총석이 서열 1위는 자오지앙이었어요. 자오지앙이 이게 사태가 심각하거든. 심각한데 이미 이때 5월 17일인데요. 5월 17일쯤 되면은 덩샤오핑은 이거 그냥 둘 수 없다. 무력 진압해야 되겠다라고 결정을 탁 해요. 탁 한 상태인데 이 자오지앙도 사실은 덩샤오핑의 신복이요. 신복인데 그 당시에 김일성하고 회담하다가 갑자기 뛰어와요. 갑자기 천안문 광장으로 뛰어옵니다. 뛰어와서 학생들한테 눈물로 호소를 해요. 제가 너무 늦게 왔습니다. 정말로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자, 지금 우리는 민주적으로,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됩니다. 해결하려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해산해 주세요. 저를 믿고 해산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했는데 덩샤오핑은 저는 봐라. 저거 그냥 두면 안 되겠네. 해가지고 바로 당 총석에 해임을 시켜버려요. 해임시키고 체포해서 가택연금으로 들어갑니다. 연금으로 들어간 사이에 6월 3일 드디어 북경 대도살이 일어나요. 여기에 이제 밤에 6월 3일 밤에 인민해방군 38 집단군, 그 다음에 39 집단군, 육군 54 집단군이 동원이 돼요. 집단군이라 그러면은 대개 한 10만 명 정도가 돼요. 그럼 전체 몇 명이요? 이 집단군 다 동원됐으면은 30만 명이 동원돼요. 근데 이게 이제 그 천안문 그 육사 저항운동 때 군이 몇 명 동원되는지 사람이 몇 명 죽었는지 공식적인 자료가 없습니다. 없어요. 일단 굉장히 많은 군인이 동원되는데 이때 동원된 군인들 어디서 차출하는가 하면은 북경 지역 사람들 차출 안 해요. 왜요? 북경 지역 사람 차출하면은 이게 자기 동네 사람을 죽일 수 없잖아. 그러니까 북경 지역 사람을 차출하는 게 아니고 저 신장 위구르 지역. 신장 위구르 지역은 한족에 대해서 감정이 안 좋아요. 티베트 지역. 한족에 대해서 감정 안 좋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차출해요.
차출해서 탱크를 앞서서 밀고 들어갑니다. 밀고 들어가는데 탱크를 그냥 깔아뭉개요. 그냥 깔아뭉깁니다. 가지고 이런 거 없어요. 그냥 깔아뭉기고 저항하면 총으로 쏩니다. 이렇게 해서 6월 3일 날 천안문 광장에서 대도살이 일어나요. 그래서 천안문 여기 군이 들어올 때 보면은 이쪽 남쪽으로도 들어오고 서쪽으로도 들어오고 동쪽으로도 들어와요. 들어와서 천안문 광장에서 온갖 도살을 다 하고 그 다음에 북경대 청와대가 있는 이쪽으로 가요. 이쪽으로 가서 또 완전히 쓸어버리고 이렇게 했던 게 바로 6월 3일이요. 6월 3일이고 환자들 막 자전거 이상한 것도 많고 많았지 그죠? 예, 이런 것도 있었고 그 다음에 저항군들도 저항하는 시민들도 가만 안 있었어요. 탱크 불 태우고 탱크 들어갔던 사람 끄집어내 가지고 질질 끌고 다니다 죽여버리고 했던 게 그때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텔레비를 봤을 때 이 모습 봤죠, 그죠? 이제 장갑 텔레비가 그 탱크가 쫙 와. 쫙 오는데 요 앞에 여기 한 사람 보이죠? 요 사람 이제 요 사람이에요, 요 사람. 요 사람이 탱크가 쫙 오는데 맨 앞에 서가지고 여기 봉지를 2개 들었죠. 우리 그때 옛날에 TV에서 봤어요. 가지고 탱크가 요리 가려면 요 사람도 요리 가고 요리 가려면 요리 가고 탱크를 막 막았어. 근데 이게 이 사건은 이미 6월 3일 진주해가지고 6월 4일 새벽 되면 거의 진압 다 됐어요. 죽일 사람 다 죽였어. 진압 다 됐어. 그 이후의 사건, 이건 그 이후의 사건이요. 그 이후의 사건이기 때문에 안 밀은 거예요. 탱크가 피하고 이 사람 이름이 뭔가 하면 왕웨일인이라는 사람인데 왕웨일인은 죽지는 않았어요. 안 죽었습니다. 결국 이제 살아남았는데, 이런 사건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 사건을 주동했던 사람 중에 하나가 류사오보라는 사람이요. 이 류사오보는 작가입니다. 굉장히 인기 있는 작가인데, 이 인기 있는 작가가 류사오보인데 이 사람이 천안문 육사항쟁 때 앞장서요. 앞장서가지고 나중에 체포됐죠. 체포됐는데 뭐 큰 죄는 없죠. 이 사람 원래 온건한 사람이요. 이 가격파가 아니에요. 온건한 사람인데 주동자이다 보니까 이제 감옥 처음에 6개월 살고 또 2년 살고 마지막에 13년까지 살아. 13년 사는 중에 이게 간암에 걸려요. 간암에 걸린 상태에서 노벨 평화상을 수상을 하게 됩니다.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는데 중국 당국에서 류사오치를 평화상 받는데 안 보내요. 아직도 안 보내. 아무도 안 보내. 중국 사람 아무도 안 가. 아무도 안 가니까 노벨 평화상 여기 위원장이 받아서 여기에 빈 의자에 상장을 이렇게 놓는 장면이요. 그리고 난 뒤에 간암 말기가 됐어요. 말기가 돼 가지고 석방을 해줍니다. 석방하고 난 뒤에 곧바로 62, 3세 죽지 싶어 죽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죽고 그 다음에 또 한 사람 왕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왕단이라는 사람은 베이징대학교 1학년생이었어요. 1학년생인데 이때 시위를 주도했습니다. 주도해가지고 감옥살이 해요. 감옥살이 하다가 미국의 요청에 의해서 미국으로 망명을 가요. 망명 가서 하버드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아서 현재 교수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천안문 사건이요. 자, 이렇게 해서 마오쩌둥에 의해서 아마 덩샤오핑에 의해서 강제로 진압을 했습니다. 강제로 진압했는데 원래 이 천안문 사태 때 그 당시에 장쩌민이 있었어요. 우리말 하면 강택민인데 이 장쩌민은 상하이의 당석이었어요. 상하이의 당석인데 이때 상하이에는 세계 경제 도부라고 하는 굉장히 진보적인 신문사가 있었습니다. 신문사가 있었는데 이 신문사의 논조가 천안문 사태를 굉장히 진압한 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봐요. 부정적으로 보니까 장쩌민이 바로 폐가시켜버립니다. 폐가시켜버려. 그리고 장쩌민은 덩샤오핑의 천안문 진압 이 사건 이거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막 얘기를 해요. 그래서 덩샤오핑이 저놈 봐라. 이놈 괜찮은 놈이네. 괜찮은 놈이 사실은 샹하이의 당서기밖에 안 되지만
자를 총서기로 임명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렇게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덩샤오핑이 장쩌민 보고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자, 너를 총서기로 해줄게. 총서기로 하는 대신에 네 다음에 네가 한 10년 해먹어. 10년 하고 난 뒤에는 이 다음에 후계자까지 내가 지명해줄게. 그 지명받은 사람이 누군가 하면요. 후진타오입니다. 이걸 뭐라 그러는가 하면 격대지정이라고 해요. 격대지정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장쩌민을 넘겨서 장쩌민 다음에 후계자까지 이 사람이 정해주는 거예요. 이거 왜 그렇게 하느냐? 왜 그렇게 하는가 하면은 지금까지 마오쩌둥의 1인 독재 정권이었어요. 원래 공산당은 7명에 의해서 분권 정치를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도가철학에 의해서 정치를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 마오쩌둥이 육아철학으로 정치를 했어요. 육아철학으로 정치를 하면서 어떤 비극이 왔는가 하면 대약진 운동에서 4천만 명이 굶어 죽고, 그 다음에 문화대운동에서 완전히 중국을 혼란 상태로 빠뜨린 거예요. 그래서 덩샤오핑은 이 1인 독재 정권은 정말로 위험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권력을 분산해야 되겠다 해서 상무위원 7명이 협의로 정치를 하고 상무위원 7인의 총대장이 당 총석인데 이 당 총석이는 이미 미리 정해놔야 되겠다. 당 총석이 자기가 바로 지명하면 안 되겠다. 한 대 띄어서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덩샤오핑이 장쩌민을 당서기로 지명하면서 야, 니 다음은 후진타오야? 이렇게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장쩌민이 이제 10년 해먹고 난 뒤에 후진타오한테 넘겨주면서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야, 장쩌민 후진타오 니 다음에 니 한 10년 해먹어. 10년 해먹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당 총서기는 시진핑이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시진핑. 원래는 리커창이 굉장히 유력했는데요. 일단 시진핑으로 됐어요. 시진핑으로 했으면은 그 전에 당 총서기가 후진타오였잖아요. 그죠? 그럼 후진타오는 시진핑의 다음 총서기를 정해줘야 돼요. 근데 원래 후진타오는 리커창을 굉장히 좋아했고, 리커창은 정말로 뛰어난, 이 전문 지식이에요. 그래서 리커창을 하고 싶은데, 또 하나 원칙이 있는데, 7상8하라는 게 있어요. 67세 넘어가면 안 돼. 리커창이 다음에 67세 넘어가니까 리커창이 안 돼요. 안 되니까 누구를 시켜주는가 하면요. 후춘화를 지명을 했어요. 그러면 시진핑 다음에 후춘화한테 넘겨줘야 되는데 이것은 시진핑과 현재 당헌 당규를 바꿔서 안 넘겨줄 수도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은 어디까지 있는가 하면요. 덩샤오핑의 사회주의 시장 경제하고 천안문 사태까지 얘기를 했고, 천안문 사태에서 다음 총서기가 누가 되는가 하면요. 장쩌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강의는요. 다음 강의는 이 장쩌민이 등장해요. 장쩌민이 등장하는데 사실 중국의 공산당 정권을 좀 말아먹은 사람이 장쩌민이에요. 그래서 장쩌민하고 후진타오 간에 권력 갈등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다음 시간에 할 강의 내용이 바로 이 장쩌민과 후진타오의 갈등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강의를 하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